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뱃도 들이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우리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죠. 지난 1년.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년의 소망 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지난 1년은 괴로운 1년이었죠. 지금 우리 녹화 날이 아직 12월이 안 됐잖아요, 채. 그렇죠. 아직 안 네. 됐지.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녹화를 다 해놨는데 이거 버려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지 말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자결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사퇴하거나 망명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 조금 할까요, 그럼? 네. 최영민 감독님이 제가 금요일 날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띡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저 방송 출연 좀 시켜줘요. 자기 방송하고 있으면서 내 채널보다 훨씬 더 크면서 뭔 소리야. 내가 그랬는데 출연 좀 시켜줘요. 그래서 네, 뭐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 감독님이 보는 지금 이 정국에 대한 뇌피셜, 자기 소설 한번 쓰고 싶다. 다탐사에서는 소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언론이니까. 차마 여기서 못하는 말을 양희삼 목사님 채널을 빌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망가져도 돼? 네. 제가 평생에 이런 일 안 해보다가 한 2년 동안 취재를 했잖아요. 특히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도 이거 돌아가는 게 영 이상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근데 주로 차마 기독교 신자분들 대상이신가 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 채널. 저는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다 시민들 다 오시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진보 유튜브에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 쫙. 네. 양희삼 목사님 교회에는 양희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죠. 예, 예, 다 뭐 그런 분들이셔서. 근데 양희삼 목사님 제외하고는 두 분은 각 종교의 진짜 지도자 역할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대표성을 띠고. 네. 타이틀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종교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사회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번 12월 25일 날 밑에 오픈 스튜디오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인데 네. 저 공사를 다 완전히 이제 끝내고 공사는 12월 달에 끝나요. 근데 서운하네. 상상님, 양희삼 목사님 방송도 있었군요. 아, 진짜. 내가 12년, 방송 12년 했는데. 아니, 더탐사보다 제가 역사가 깊은 사람이에요. 팟캐스트 시절부터. 근데 이게 그 전체적인 공사는 끝나는데 이게 실제로 돌리려면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네. 손님들 오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정식 오픈은 못하고 가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낙해조를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하고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또 성탄절이니까 네. 성탄 예배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거는 아마 이제 많은 분을 초대하지 못할 것 같고 아마 한 30분에서 50분? 경찰 추산 한 3만 원. 근데 이제 될것 저희가 같아요. 더탐사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양희삼 TV 시청자분들도 오실 거고 또 의정 교수님 팬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날은 우리 오시면 또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아까 책 질문을 하시던데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책 이렇게 뽑아서 무료 증정 같은 것도 하나요? 예, 그러면요. 예, 그날 직접 오시는 분은 아마 제 책을 선물 받을 분이 좀 계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고 우리 감독님이 내가 노래한 줄 모르셨더라고. 음반도 내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치, 내가 뭐 잘 하지 않았어. 내 방송을 안 보셨다니.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 신청곡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 연습해야 되겠네. 모른대잖아요, 윤석열. 동백 아가씨는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백 아가씨를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아가씨 건데.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네. 근데 저는 목사라서 아무래도
그 가요를 많이 부를 일이 없어서 악보 있네. 저 그러면 요거 연습해가지고 헤이스 이거죠? 저 사탕 하나만 물고 올게요. 네. 제가 연습 좀 하고 뭔 얘기 하실지 주제. 어쨌든 뭐 한동훈 얘기 좀 해야죠. 한동훈이가 지금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제일 안 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훈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법에 그래도 가장 그 집행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자고, 그런데 지금 더 탐사에 대한 어떤 일련의 행동을 포함해서 이게 과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행위인가라는 점을 짚어야 됩니다. 근데 언론 매체 자체에서도 주류 언론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이건 한동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민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런 장관들의 지 할 일을 안 하고 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을 어떻게 하면 억압하느냐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들, 또 책임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하는 자들, 이거를 또 비유하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거 뭐 다 어깨 두드려주고 뭐 잘한다 이런 소리 하고. 저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최소한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얘기는 좀 나눠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실에 어떤 벌어지는 상황을 바탕으로 그냥 관념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저는 그 언론사들이 너무 비겁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조국 장관한테 얘기를 해보자고요. 조국 장관한테 그런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 중에 수사를 통해서 완결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 제기만 가지고 조국 장관 집 앞에 기러기 떼들이 막 어디서 기러기가 날라와가지고 기러기를 막 이리떼처럼 쫙 둘러서가지고 망원렌즈부터 해서 그렇게 실황 중계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뭐 본인 입으로는 자기 뭐 술도 못 먹고 나는 그런데 청담동 뭐 10년 동안 가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같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김현장 변호사들까지 우르르 몰려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다. 한동훈 안 먹었을 수도 있지. 한동훈 와인 한 잔 깔짝거렸던지 콜라를 마셨던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을 뭐 누가 얼마나 마셨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리고 그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인 이런 의혹 제기가 돼 있으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타워팰리스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돼. 그렇죠. 한동훈 어디 가나 지켜보고 그리고 한동훈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의혹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논문 뭐 대필 썼다 취소당하고 네. 별짓 많잖아요. 그거 왜 니들 안 하니? 니들 굉장히 잘하잖아 그거. 근데 왜 안 하고 우리 뒤만 쫄쫄쫄 쫓아다니고 지금 보면은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할 때 보면은 얘네가 상당히 별건 수사 가지고 사람을 옥죄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을 탈탈 털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털 게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회적 인물도 아니었고, 무슨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건 수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고소를 하는 거야. 고소 고발을.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 지금 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보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집에 쳐들어간 거, 그거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건이지 뭐가 별건이에요. 아니, 쳐들어간 것도 아니더만 밖에서 한번 눌렀더만요. 들어간 것도 눌렀죠. 아니고. 눌렀는데 거기가 이 타워팰리스가 한 2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입 시스템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현관은 호텔하고 똑같아요. 정비서 있고 프론트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왜 좋은 호텔 가면 이렇게 뭐 카드 층키 카드 되는 거. 우리는 몰랐죠 그거를. 그래서 들어서 끼끼꾸꾸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타신 한 아주머님이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눌러줘서 올라가 봤더니 그냥 이제 호스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 집 앞에 갔는데 몇 층 올라갔어요? 몇 층?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올라갔는데 이게 문 옆에 보통 도어락이 문에 달려 있잖아요. 네. 문에 안 달려 있어요. 문 옆에 달려 있어요. 문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만해요 길이가. 이만하고 제일 밑에 이렇게 초인종 같은 그 버튼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번호키도 있고 뭐 지문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밑에 이렇게 버튼이 조그만 게 제 손톱만한 게 2개가 달려 있는데
어느 게 벨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눌렀는데 소리도 안 나. 그래서 이거 한번 눌렀다가 이거 한번 누르니까 갑자기 지문인식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문인식키가 작동하면서 지문을 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지금 조선일보 일당들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가려고. 아, 그렇죠. 뭔 문을 따고 들어가. 어떤 미친 그거 어떻게 따? 그거 내 지문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미 갈 때 야 우리 이거 가는 순간에 조선이나 다른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러겠죠. 대서특필 할 거다.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 우리를 고소고발할 거다라고 왜 몰랐겠어요. 그냥 어쩌나 보자. 너희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나 한번 보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조국 법무부 그렇죠. 장관. 그런데 어쨌든 이 한동훈 건은 오히려 정식으로 그 제보자에서 정식으로 국회에서 질문이 된 사안이고 그런데 한동훈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랄까 어떤 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카더라로만 그냥 버티고 아니더라고 막 화내고 그러면 언론이 그거를 어떤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언론사가 방문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스토킹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랍니까? 그 언론은 네. 하는 걸 보면은 저쪽 못된 목사들이 하는 짓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정교분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교분리 이야기 해놓고는 지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지들이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 나오면 막 핥아주고 빨아주고 그리고 지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 욕하고 막 저주하듯이. 근데 언론도 우리 시민들은 항상 뭐 어떤 생각이냐면 언론은 중립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립일 거다라는. 그렇죠. 중립일 막연한 거다라고 추정. 하는 막연한 그 실제로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대니까. 그런데 언론의 중립이 없다면서요. 원래 언론학에서도. 언론학에서도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언론의 언론학의 정설이라고. 아, 종교에도 중립 없어요. 종교 그러니까요. 사전에 중립이란 네.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말하는 것을 마치 중립적인 언론이니까 언론은 중립이니까 사실이냐. 그렇지 사실이겠지라고 당연히까 넘겨짚거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깨우쳐야 될 것은 언론의 중립은 없다. 이것들은 회사다 회사. 그리고 기자들은 그 회사의 사주가 월급 주는 직원이요. 그러니까 사주가 바라는 기사를 쓰고 사주가 원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언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 거기에 아닙니까?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언론사는 비슷한 형태죠. 공영방송이 아닌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 언론은 국제 언론 신뢰도에서 최하위인 언론입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의 언론 지형은 그 신뢰도에 있어서 최하다라는 것. 이런 언론을 믿고 그것이 다이냐 판단하는 것 자체는 세계 최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비판적인 눈과 왜 이 국내 언론이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지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죠. 이번에 한동훈이가 우리 더 탐사 그 기자들을 이렇게 고발한 거, 또 이 국내 다른 언론들이 더 탐사나 민들레를 공격한 걸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더 탐사와 민들레가 진짜 언론으로 국가에서 공인해 줬구나. 그리고 한동훈이가 우리 더 탐사의 홍보대사가 자발적으로 됐구나. 혹시 우리 더 탐사에서 한동훈에게 홍보대사 뭐 자격증 줬나요? 아니, 제가 계속 친구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마음이 왔나 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동훈이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 더 탐사에게 홍보대사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한동훈이 귤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정부 무슨 비품 이렇게 해가지고 귤 박스가 둘이 왔었는데. 맞아요. 정부 비품이라고 적혀 있는 귤이 2박스가 왔어요. 네. 그리고-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더 탐사나 민들레는 비교하자면 구멍가게 정도의 규모잖아요. 상업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재벌에 해당하는 조중동보다 더 잘하고 또 경향 한겨레나 이른바 흔히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지만 하는 짓은 좀 못마땅한 그런 신문들은 우리 더 탐사와 민들레를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못하는 걸 여기가 하니까. 예. 그래서 이번 판국에서 더 탐사와 민들레가 국가 공인, 시민 공인 진짜 언론으로 이렇게 낙차하게 됐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탐사와 민들레 후원도 하시고 구독도 하시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언론을 키우고 세워야 이 나라가 좀 밝아질 것이다. 저는 예수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오면 복음 전파보다도 언론사를 세워서 진실을 이렇게 켜려고 노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 더 탐사 후원자로 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당연하죠. 더 당연히 후원하시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에 방송하는 우리 교회 그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 또 사회 활동, 시민사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월요일 날은 대선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데 주변에서 그 주변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 후배들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너 왜 자꾸 양희삼 목사하고 논해?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원래 뭐 저는 이제 실은 이제 목사들도 잘 안 만나고 교계에도 뭐 제가 굳이 뭐 우리 김군 선생님이 저보다 목사님들 더 많이 하셔. 응? 저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가는데 그렇다는 거야. 왜 양희삼 목사하고 노냐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왜 그럴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시민 활동도 많이 했고 자기들이 그리고 교회 개혁 관련해서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언론에도 막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하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좀 샘을 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사실은 양희삼 목사님 채널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양희삼 목사님도 고발 한 건 정도는 당해줘야 되지 않나? 너 고발 당했잖아. 아니, 한동훈한테 당해야지. 아, 한동훈이나 윤석열한테 당해야 사이즈가 크지. 그래서 그 채널로 일베들도 좀 몰아주고 신천지도 좀 몰아주려고. 그런 또 놀라운 이제 배려가. 함정에 빠지셨구나. 근데 그게 있어요. 언론 중립, 그러니까 기성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언론 중립은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인데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껴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 지금 기성 언론들이 얘기하는 중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센 놈 둘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나는 누구 편도 안 들고 가만히 가운데만 있을래라고 하는 게 중립인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언론사든 간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지향점이 있고 그 지향점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상대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보도를 하는 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게 그게 언론의 중립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잘 껴가지고 눈치 보고 이익 집단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럼 중간에 껴가지고 양쪽을 동일하게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동일하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편향된 언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달리 표현한다면 국내 언론은 보십시오. 이미 힘에 있어서 기울어진 판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이 기울어진 판을 강화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진 않고 야, 우리 똑같이 양도 똑같이 취급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잘못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면 저쪽은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했을 때 언론이 야, 우리는 동일하게 중립이라서 동일하게 보도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한쪽 얘기는 아예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동일한 중립을 지킨다 해서 동일한 양으로 해주면 그 잘못된 게 마치 정말 대등한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쪽이 완전히 잘못되고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 속에서 중립이야 말하는 것 자체가 편향된 겁니다. 그렇죠. 그 상태를 강화시키는 태도예요. 언론이 그것은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죠. 사실 언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류 언론이. 그 중립 하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 없다. 그런데 이 중립이라는 한자 단어를 제가 좀 풀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연세대 철학과 다닐 때 저에게 동양 철학을 가르쳐 주신 배종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중하면 거의 모든 우리 대부분은 중은 뜻은 가운데 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중립하면 가운데 중립 선다. 중립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배종호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한자로 중이라는 단어에 가운데 중 말고 하나가 뜻이 더 있대요. 뭐냐면 오를 중.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건 가운데 쓴다는 게 아니고 오른편에 쓴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올바른 쪽에 선다는 의미에서 중립이면 언론은 중립인데 가운데에 선다는 의미에서는 하세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는 어딥니까? 여기 서는 게 가운데가 아니죠. 최대한 요 끝에 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라도 중심을 만들어줄 맞출 수 수 있는 있는 거죠. 예. 중심을 맞출 수 있는 여기가 중립이 되는 거지. 요 가운데가 중립이 아닌 거예요. 이 가운데를 중립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요 끝에 가 서 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요 팔을 좀 기울어지는 팔을 좀 맞춰보자고 하는 발악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뿐인 겁니다. 그게 진짜 중립이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종교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뭐 그 귀결이 되는 게 돈,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목사들 왜 그런지 그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이라는 게 신앙적 이익이 아니라 종교적 이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적 이익, 내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 신념 하나로 살아가는 종교 지배층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편승해가지고 또 그 이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종교가 많이 썩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언론도 똑같아요. 사실 언론사를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를 지탱하기 위한 자본이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그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렇죠. 것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시민언론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거나 뭐 이 슈퍼챗 쏴주시거나 이런 거 외에는 저희 수익 모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내가 한 10억 내겠다. 한 달에 10억 내겠다. 그러니까 너희 내 말대로 해. 그렇지.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 후원 이걸로 저도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요즘 뭐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양희삼 목사는 후원받는 금액을 다 후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못 살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후원할 금액들도 후원하고 저도 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를 후원하는 분들은요 세상에 기독교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달에 막 1년에 한 5천만 원씩 뭉태기로 돈을 갖다 줘봐. 그러면 일단은 그 돈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야, 너 자꾸 그럴래? 너 이거 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단체든 교회든 다 개인이야. 개인이 어떤 분은 막 11조를 하세요. 뭐 50만 원씩도 11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작은 채널에 비해서 저희는 후원금이 좀 그래도 다른 채널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헌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나누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디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언론이 되어야 하는데 기자들이 보니까 도대체 이놈의 기자가 왜 이러나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 모셔서 저도 방송에 들어보고 하니까 이 기자들은 완전히 월급쟁이더만. 진짜. 그리고 그렇죠. 그 월급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적대 처음에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주는데 처음에는 기자들 월급이 그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많이 준다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일보는 많이 준다고 하는데 막 오마이뉴스에 배를 주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기사로 돈을 벌어. 기사 써주고 돈 받고. 클릭수. 예, 아니 뭐냐면 어떤 기업에 내가 이로운 기사를 써주고 그런 거. 돈을 네.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있죠. 거를 실제로 했고 그게 기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나 성직자들 종교 지배자들 욕하잖아요. 돈벌이 하려고 목사하냐? 근데 기자가 똑같은 거야. 돈 벌려고 돈벌이 하려고 기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 언론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 모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선 저는 이 후원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시잖아.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수인데 왜 가서 그런 얘기하냐? 네 전공만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제 생업으로 제가 할 일을 해서 제 먹거리를 벌고 제 다른 시간에 제 시민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땀 흘려 일해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제 소신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제 소신대로, 뭐 시민은 시민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수가 뭐 목사가 왜 여기 나왔냐는 것처럼 교수가 왜 그냥 네 전공하지 여기서 나왔냐 하는 논리도 저는 뭐 하도 많이 돼서 별 거론도 안 합니다만 시민으로서 아까 우리 최 감독님 말한 아까가 아니지 지난주에 최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시민이자 교수자 뭐 다양해요. 저는 제 먹을 걸 제가 벌어서 감당하기 때문에 굳이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왜 언론인들이 기레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변제를 했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탄압으로 변제를 했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그리움, 돈에 대한 안락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콜릿을 먹인 거죠. 이게 종교 권력하고 닮아 있는 거죠. 예, 언론 그렇죠. 권력이. 예. 그래서 우리 더 탐사와 민들레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말 꿋꿋이 그 소에 구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그 양심에 기대고 그 양심에 의지해서 정말 꿋꿋이 정말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오직 후원자들 분의 후원, 지지.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걸 계속 하려고 하면은 시민분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똑같은 소시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의 바탕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엊그저께 뭐 강 기자님이 수서 대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1시간쯤 있었을 때는 한 10분 정도 오셨었어요. 시민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항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장에. 네.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 출구 전략을 찾았죠. 아, 여기 날 계속 추워지는데 저분도 가셔야 될 텐데 저기서 뭐 일요일 날인데 나와서 반응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이쯤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둘이서 그 얘기를 했어. 야 이제 슬슬 정리하자. 답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갑자기 시민분들이 그 폴리스 라인 치고 막 이러니까 우르르 몰려오신 거야. 한 50명이 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민분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럼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아, 이 처음의 선택은 작은 선택은 우리가 했지만 우리 스스로 했지만 뒤에 이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떠밀려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거의 반평생 사진작가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려고 이걸 시작했겠어요, 처음부터? 그쵸. 한동훈한테 고소고발 당하려고 시작했겠어요? 근데 이런 결과로 그 순간순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거의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게 저는 이 선택의 전부예요, 이 결과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야, 이거 커피 한잔 해. 가서 밥 먹고 해. 굶지 말고. 그리고 너 힘들면 우리도 가서 해줄게. 해버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집회도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정광훈 집회 사람들도 알아봐요.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밤에 그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제가 찍었죠.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쓱 찍으면서 지나가는데 야, 더 탐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잖아요. 실루엣밖에 안 보이고 그것도 밤인데 그거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몽타주를 해가지고 돌리나 봐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나한테 어떤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저한테 와 있고 이 짐을 잘 짊어지고 저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차피 뭐 이제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 이런 편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저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가면
지난번에 저희 깃발을 찾으려고 제가 이렇게 막 행진하는데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막 우리 그 집회 참여하신 분들 그날 또 제가 연설도 했으니까 와 저보고 그냥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딱 막 인사하고 막 그러시는데 야 정치인들이 이래서 진짜 뽕에 맞겠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다 그냥 막 인사하고 막 존경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근데 참 이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그냥 따라와. 그냥 뭐 그냥 흐름에 그냥 난 따라왔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하드 4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해커하고 둘이 이제 이 대화하는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랑 해커가 그래요. 당신은 와이프한테 이혼당해. 자식은 당신은 아버지인데 아는 척도 안 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 경찰에서는 거의 이제 해고당하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런데 하는 사람이 없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옛날에 이제 그 교회하고 막 싸울 때 그래 맞아. 나도 다른 놈이 있으면 내가 안 하겠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는 놈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조금 다른데요. 그냥 즐거워서 해요. 또 제가 또 누가 하더라도 함께 하자 이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내가 해야만 되겠구나 내 전문 분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가진 삶의 자세, 가치 이것을 나름대로 내 삶에서 표현하고 만들어 간다 생각하니까 뭐 남이 욕하건 뭐 경우에 말해서 뭐 칭찬하건 별 상관없어요. 뭐 칭찬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욕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산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오래 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신 지가. 근데 비교적 최 감독님이나 저는 최근에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발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런 편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요즘 막 페북에 우리 그 김군 선생님하고 저랑 누가 더 오래 사나 이런 막 그 시합처럼 그 보면 가끔씩 메시지 요청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가 와 있어요. 그러면 오래 살라고 오래 살기 기원는 내가 선생님 생각이 났어. 그런 문자 수도 없이 오시는데 내가 이제 김군수 소장님의 반열에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냥 그동안 감췄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얼마 전에 여기서 이렇게 공개를 일부 했는데 뭐 그런 공격을 받으신 분은 우리나라에 뭐 수십만 명 되겠죠. 다 고생하는 분들이고 저는 우리 더 탐사나 민들레 또 여기 오신 이게 출연자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 착한 마음으로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하시니까 이 길을 좀 꼿꼿이 걷고 우리가 눈 쌓인 하얀 눈밭을 이제 걸어가는 우리 모두 사람들이니까 뒷사람들이 우리 걸어가는 길을 보고 있으니까 좀 하여튼 꿋꿋이 흔들리더라도 옳은 길을 좀 걸었으면 싶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적당히 잘 배우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은 갖추어진 게 제 능력은 한 이 정도 그냥 기본적인 학습 능력 정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사회가 저한테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제가 뭐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처음엔 제가 잘나서 그 학교 다닌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재수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학교 가는 길이 없었으면, 학교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없었으면, 책걸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남보다 머리가 약간 좋은 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구나.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거, 알지도 못하게 누려왔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뭐 양희삼 목사님 엊그제 손혜원 의원님이 그 목포
하지 마. 국회의원 한번 어떤 출마해봐라. 얘기가 있었나?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런 얘기도 아이고, 처음 하셨는데 듣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강진구 기자님한테 뭐 어디 정치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정도 보상을 받아라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강 기자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이든 뭐든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가 보상이 아니라고. 그럼요. 그렇지. 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조금 더 책임을 져라.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네가 책임을 갖고 그 의무를 다 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그 마인드가 박혀 있거든요. 주중에 자기 일 해요. 맞아요. 네, 주중에 자기 일하고 주말에 가가지고 빡세게 국회 일을 해요. 맞아요. 예. 뭐 어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한 번은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특권이야, 특권. 나 돈 좀 있어. 엄청난 나 우리 동네에 특권이에요. 말빨 좀 있어. 이러면 시의원으로 나가야 돼. 내가 뭔가 보상을 받거나 이 내 인생에 대한 상을 받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 너무 웃기잖아. 맞아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또 하는 말 가지고 국회에 가지고 뭐 강기 기자가 뭐 정치인이 된단다 이렇게 하실 기레기 분들은 나가지고 강 기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비례 국회의원 같은 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강 기자가 국회에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기관에다 요구해가지고 딱딱 받아와서 우리가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4년만 가서 좀 굴르고 와라. 빡시겠지만 고생 좀 하고 오셔라. 그러면 우리가 확 클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언론사로서 사회를 견제하는 지금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그냥 더 탐사가 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진정한 진실을 보도하고 싶은 네, 그렇죠. 예,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서 쫓아내고 더 탐사 기자를 영입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알고 있는 각종 정보를 싹 빨아들이는 거니까.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말 해주셨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인들은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게 뭐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희 수의과대에서 학장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종종 뭐 학장하니까 뭐 다음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학장을 한 건 학장으로서의 학교를 바로 안에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장으로서의 맡은 임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끝나고는 그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청소하시는 분, 뭐 회사원,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라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보상이다 위다 아래다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스스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한국 사회를 살아오면서 윗사람, 지배계층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이 누리는 모습만 맞아요. 보이고 책임은 밑으로 미루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특권층들이잖아요. 너도 그거 되려고 하냐라고 인식을 먼저 안 좋은 인식을 먼저 맞아요. 갖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시민언론 더 탐사에 직원이 14분 계시거든요.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강 기자하고 저예요. 저희는 하루도 안 쉬거든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아프면 쉬어요.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으면 쉬는 정도고 책임도 다 저희가 져요. 그렇죠. 네, 저희가 책임지고 경찰이 잡혀가도 우리 둘이 잡혀가고 오고 지금 저희가 잡혀갈 거를 대비해서 다른 기자들도 키우고 있고 양성을 하고 있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남들보다 월급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면서 그만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 권력을 위임한다는 건 국민이 그만한 그 권력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남용해서 자신들이 무슨 특권 계층인 양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가 독점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특권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봉사직이라면 몇 명이나 하려고 할까?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 그러니까 봉사직이면 뒤로 해먹는다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또?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정치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정치를 바꾸는 방법은 진짜 그 특권을 없애는 거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들어가면 그게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못 해내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지도 않고 진짜 이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이제 비극적인 우리 시민들의 마음만 그냥 애타고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도록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그냥 비비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안 나오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기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정치인들 중에 수박들은 빨리 쫓아내고 네.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시청자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개인 이익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니까. 소장님. 예.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이렇게 무전기 차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뒤에서 듣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정직하게 말할까요? 겸손하게 말할까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있는 겸손하게 그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추워야 되고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 로메로 대주교, 신약 성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아마 가장 잘 아는 몇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세 분, 인정합니다. 그분들을 저는 교황님 말씀에 한 마디 더 얹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기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게 정말로 검소하면서도 자기 삶을 뒤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남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모든 국민이 그건 다 가져야 될 소양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네. 무엇보다 지금 최 감독님의 말씀이 와닿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 뭐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대변할 정치인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적합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 줬더니 남용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주어진 권력도 안 해가지고 또 이 맞아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건강한 어떤 이런 정치 문화가 있고 건강한 언론 지형이 있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지만 한국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계속 그런 잘못된 정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느 진영을 떠나서 이런 구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시민의 정치인화 저는 이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망쳤다니까요. 우리 다 공감해요. 다 그냥 정치를 정치 무슨 정교분 이야기하면서 그 정치에 관심도 못 갖게 하고 비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요. 꼭 정치인을 자기 교회 목사 보듯이 보지 말라고요. 숭배하지도 말고. 맞아요. 저 사람 말이 정답인 것처럼 굴지도 말고. 저는 이번에 이번에 그 수서경찰서 앞에서 저희가 안에서 면담을 하고 왔거든요. 네. 해당 형사랑 면담을 하고 딱 둘이 나오니까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분들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질문을 막 하시는데 니들이 지금 똑바로 듣고 왔는지 모르겠다.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해왔구나. 저희가 지금 만약에 다른 뭐 지금 무슨 정치적 추앙을 받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니네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난 니네만 믿을래 했다 그러면 그런 질문 안 하겠죠. 그러겠죠.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전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손 들고 나도 질문 있다고 하고 따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야 되는 대박이다.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똑똑해야 정치인들이 못해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선 아까 뭐 기독교만 그랬다고 그랬지만 불교는 더해요. 그냥 여긴 뭐 하나님에 대한 기도 뭐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 거기는 깨달음만 딱 내걸고 산속에서 그냥 깨달아라 차선해라 뭐 평생 그 선방에 앉아 있으면 최고다 이러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놈의 깨달음 어디다 써먹을 건데. 맞아요. 이 한국 불교의 깨달음이란 건 이거는 허구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절대. 참 이것도 진짜 충격이에요. 네. 다시 들어도 충격이야. 우리는 불교를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이거 깨어있음이에요. 각자, 깨어있을 각자. 붓다는 각자지 오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무수히 깨어있느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깨어있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삶의 현장에 깨어있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고 할 말 없을 때 함께 앉아주고 비 같이 맞아주고 이게 깨어있음인데 불교는 그거를 싹 가리고 깨달음, 이상한 깨달음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죠. 예. 병들게 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 그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깨시민이야.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깨시민의 원조고. 네.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깨시민이라는 말 속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깨달았으니까 깨시민이 아니고 계속 깨어 있어야 깨시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인 거지 이것도. 맞아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착각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어. 나는 깨달았어. 하고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보수가 되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진보 정치라는 거 그리고 진보라는 것 자체가 머무르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속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도 왜 부패하고 타락하는가? 결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요만큼 이루었으니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포인트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말고 네 마음을 내어라. 머무르는 게 최악이라고 말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네. 제가 좀 엉뚱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생방송이니까.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그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님을 네, 만났어요. 그분은 제 연세대 철학과 2년 선배예요. 그리고 마인츠에서도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둘이 독일에 있을 때가 9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때 또 유시민 작가가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서로 이제 안면이 30년 이상 있는데 그 김상봉 교수님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하셔요. 아우님하고 나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셋이 유튜브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셋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인간의 품위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네. 그러면 작가, 철학자, 신학자 셋이 모여가지고 정말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어요. 네. 필요하죠. 해보시죠. 제가 엉뚱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그래서 어디다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더 탐사나 민들레 어떨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하시죠. 그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 선배가 워낙 바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한번 좀 품격 있는 프로가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유 작가님 일단 섭외해 오세요. 그게 문제네. 그게 과제야. 그게 제일 김상봉 문제야. 교수님이 책임져야지 뭐. 예, 아니 섭외는. 뭐 김상봉 교수 같으면 유시민 작가하고 아주 교분이 깊고 또 지금 김상봉, 유시민 작가 저 셋 다 저 민들레지 칼럼은 그렇죠.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김용준님 오픈 스튜디오 맞다. 그거 밑에서 공개 방송으로 하면 오, 되겠다. 좋겠네요. 네. 여기 밑에서 공개 예, 방송으로. 예. 그러면 김상봉 교수, 유시민 작가 저 서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뭐 한 번에 몇 시간 하면 뭐 잘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보내든지 어떤 하여튼 지금 뭐 제가 그 민들레 이명재 대표이사에게는 연락은 했습니다. 김상봉 교수의 뜻을. 아니, 우리도 공개 방송 하기로 했는데 컨셉이 겹치는데? 우리는 약간 다른 걸로 하면 급이 되죠. 떨어지죠. 아니 우리는 다른 면으로 또 하면 되니까 종교면 하면 되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닭개조 방송 안 없어지는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뭐 지금 계획으로는 끝까지 할 건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댓글 보니까 아까 우리 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 처음 들었다. 나 몰랐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댓글 또 올라오고 있어요. 복습하세요. 저희 방송 저희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금강경 공부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금강경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시면 다 대답 드립니다. 네. 조계종 말고 우의종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 우리 우의종 종단에 네. 그 시조하면서 하시죠 우 교수님께서. 해야 되겠네요. 이제 오늘 얼마 있으면 이제 이 교수님 네. 은퇴하시잖아요. 네, 정년 그러면 퇴임입니다. 정년하시고 벌써요? 우의종 네. 새로 만드세요. 은퇴하실 때 되셨어요. 저보다 네. 2살 많으신 거 아니셨어요? 아이, 원래 한 살 많은 걸로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저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고발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뭘 할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데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만 것이 지금도 댓글에도 보면은 그렇고 우리 낙해적 방송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가 비판만 하면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네 하고 깨달으시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죠, 실은. 아까 저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종교 방송 처음 본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참 CTS 이런 거 보시는 거 저 아니에요? 목사 아니고 신부 아니고 그냥 신랑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대 잘하라고 그러는데 전 참 인정할 수뿐이 없어요. 이 서울대 출신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지 그건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울대가 다 망쳤다니까. 저희 고등학교에 네. 한 학년에 450명인데 그 중에서 한 1년에 150에서 200명 정도가 서울대 연구대를 가요. 서울대는 한 50명씩 보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다녔잖아요. 네.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라나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그쵸, 안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긴 한데 희귀종들. 대부분 굉장히 맞아요. 이기적이고 그렇게 길러온 애들이 그 학교 와서 저 예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재수할 때는 제 친구는 행시사시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플랜카드가 붙은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행시 붙고 3학년 때 사시 붙고 나는 이제 재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오냐오냐 해가지고 커가지고 물론 이제 서울대 교수님 계시지만 오냐오냐 해서 커서 대학교 1, 2학년 때 21살, 2살 때 그런 행시사시 타이틀 달고 맞아요. 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특별한 인생이에요. 맞아요. 늘 특권이 뭐 구름 위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라고 하는 게 머리에 쩔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냐고요. 그리고 뭐 그게 정말 특별한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팽배해 있다는 건 일전에 이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방에 공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공의대를 만들자 그랬을 때 많은 의대생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혜택을 누리는 건데 왜 나라에서 그걸 간섭하냐라는 식으로 다 반응했거든요. 지금 말한 바로 맞아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김광호 청장, 서울 경찰청장, 저희 학교 선배잖아요. 어떤 놈인지 뻔히 안 봐도. 그 옛날에 한명숙 총리 부군인 박성준 교수께서 서울대에서 강의하시다가 신입생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대요. 여러분이 서울대에 어떻게 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아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특권으로 생각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하긴 이 서울대 애들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황우석 박사 그 논문 사기 사건 이후로 그 당시 뭐 조국 교수도 있고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이 기초교양원에서 학문 연구 윤리에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 꼭지씩 다 맡아가지고 그때 그 당 벌써 뭐 한 10년 전인데 백규환 선생을 얘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서울대에 온 학생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 문제라든지 자기가 어떤 위치를 보는 지형이 너무 좁구나라는 생각을 참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엘리트들을 비판하는 그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트들이 세상을 망쳤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어찌됐건 엘리트들은 좋은 위치, 좀 더 나은 위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봉사를 해야 돼. 사회에 환원을 해야 그렇죠. 우리 교수님처럼 아니, 뭐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로 생활을 하시면서 그걸 또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엘리트들은 뭐냐? 뭘 하느냐? 그러니까 더 벌고 더 쌓고 그러면서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질 않아. 그래서 엘리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깊은 속의 생각에는 아까 우리 이야기한 전 특권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의 리더십은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리더들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전의 리더십은 한 명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말이 됐어요. 종말을 고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평범하고 또 심지어 엘리트조차도 자기를 평범한 시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 연대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저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똑똑하고 잘난 놈, 내가 특권의식,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아까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깨달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촛불 집회 가서 내가 앞에서 연설하고, 와, 제가 연설하면요, 요즘 진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피켓 들고 막 하면, 야, 이 기분 좋아요. 맨날 가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래?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요, 기분 엄청 아,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 사람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 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나는 이 우리의 시민들 중에 한 명이고 그냥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일 뿐이야, 난. 그런 거지. 시민 중에 한 명이지. 내가 대단하고 막 내가 엄청난 사람이어서 이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기가 쉬워서 그런 거죠, 인간이. 누구도 그렇게 넘어가기 쉬우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그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가톨릭 신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신부 그만두고 이제 해방신학자죠. 이렇게 결혼하셨는데 해방신학자.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식인이 누구냐? 학교를 오래 다니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냐? 아니다. 지식인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은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뭐 학교를 오래 다니고 가방끈이 길고 학교 공부를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고 이런 분들이 지식인이 아니고 문맹이더라도 글자를 못 읽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지식이 한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우리 의미에서 사회가. 그런 걸 차라리 저는 지성인으로 좀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예. 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사실 지식은 특히 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생업은 될지언정 이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맞아요. 지식이 많아봤자 뭘 개발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삶의 질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행복해지는 길이 지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라고 분명히 말할 수 맞습니다. 있지만 예.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지성인으로 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양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어찌 보면 위아래가 없는, 아까 우리가 정치인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이 뭐 대단합니까? 그냥 정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뭐 대단해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했어요. 물론 대단한 면도 아니, 있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위탁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예. 그랬을 뿐인 거지.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그 성장기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똑똑한 친구들 많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머리 좋은 애들은 그 머리를 남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쓰는데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쟤네들이 정말 좋은 애들이야, 훌륭한 애들이라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네. 근데 그 생각하시면 큰 거 다쳐요. 그렇지. 그 맞아요. 우병우 같은 애들 맞아요. 소년급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네,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고 공부하면은 남에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정말 못된 짓 하기에도 더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머리 좋은 애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 좋은 애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예. 이 사회에는 머리 좋은 애들이 얼마든지 꼼수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회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걔네들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항상 경계하는 경계하고, 마음을.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똑똑하다. 얘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본다. 그러면 그놈은 일단 내가 인간으로 먼저 만들어야 돼.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아, 예. 인간을 먼저 만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지 마요. 네, 그분들이 세상을 망쳐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머리 좋은 애가 아니에요. 잘 외우는 아이들이죠. 그렇지. 머리 좋다는 건 그러한 자기에 대해서 아까 최 감독님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제도, 이 시스템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는데라고 자기를 반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계속 말해서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네. 그러한 자기의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머리 좋은 사람이고 잘 외우고 뭐 문제 풀고 이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암기력. 그렇죠. 암기력이죠.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물어서 반성적 성찰을 할 때 자기 위치가 뭐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맞아요. 뭐 교수건 뭐 환경미화원이건 자기 삶이 행복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되라. 그거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을 뭐 좋게 보는 어린 시절도 있었고 또 한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부가 되려고 애쓸 때는 교회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우선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촛불 대행진에 나오는 사람부터 훌륭한 사람이다. 안 나온 사람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성당에 내는 돈의 90%를 더 탐사, 민들레, 촛불행동 이런 데다 내고 이렇게 우리 낫게조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점검하고 하는 분들이 좋게 보여요. 이제 다시 좀 신앙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대로 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가? 그럼 그냥 잘 외우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시민이어야 한다. 건강한 시민, 건강한 특별한 민주 시민이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봉사시키고 헌금하고 뭐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심지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너무나 좋은 자원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뭐 세상에 그냥 관심 끊어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수용하다가 심지어 자기 몸이 그냥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막 결혼해서 하는데 뭐 이상한 가족들을 만났는데도 이래. 그래서 야, 너는 교회를 다녀서 망쳤다. 교회가 소시오패스를 만드는 거죠. 너는 교회를 다녀서 너의 인생이 망쳤어. 교회를 다녀서 손해를 본 거야. 이런 일이 지금 있는 현실이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나오세요. 뭐하러 그런 교회 다녀요. 나오세요. 그냥 차라리 나랑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판단을 할 때 암기력, 학습력 이런 거 말고 공감 능력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감 맞아요. 능력도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공감 능력인데 그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 나가서 자기 본인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그렇죠.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발탁을 하고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좀 더 함께 말해본다면 공감 능력만 있으면 성찰한 능력이 없이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그렇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공감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같은 우리 고통을 느끼는 이웃과 하나라는 이 공감 능력 출발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이 상황에서 뭐 윤석열이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한동훈이 뭐라 그러는데 저거 맞는 거야? 라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 성찰하는 능력. 이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그게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공감 능력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 사회는 훨씬 사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더 탐사에서 웹 디자이너 한 분을 채용 공고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죽어도 싫은 사람 딱 사진을 보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거. 기사에도 나왔어. 앉아가지고 이거 뭐라고 쓸까? 근데 사실 언론사 기자는 이렇게 뽑아야 돼요. 한자, 영어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정말 싫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 지성인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해요. 난 그게 기사로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별걸 다 갖다 써. 더 탐사가 뜨긴 떴나 봐. 아니 뭐 그런 분 윤석열 한동훈 좋아하는 놈 어떻게 뽑았어? 말이 안 되지. 그 저희 일조건이에요. 아무튼
제가 한 가지 건의할 게 있는데 건이? 아니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제가 제안할 게 있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주제도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걸 한번 참조해서 하도록 그래, 무슨 뭐 방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질문들 걸 좀 할 수 이렇게. 있는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예. 저희 그러면은 저희 텔레그램 쓰기 쉽거든요. 그냥 그 설치하시고 자기 전화번호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하셔가지고 저희 고정 댓글에 보면은 그 저희 더 탐사 텔레그램 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뭐 건의도 할 수 있고 제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한 지금 1,45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건의해 주시면 제가 거의 다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시고 하면은 그렇게 할게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오늘 좀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